있습니다. 먼저 제너럴 캐드에 보시게 되면은 스텝 변환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옵션이 하나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옵션이냐면은 이제 스텝 변환을 할 때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트림 서피스 투 페이스 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요걸 체크를 켜주시고 만약에 데이터 변환을 해서 스텝 파일로 내보내게 되면 파일 사이즈가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봤는데 글쎄 저희가 해본 데이터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어쨌든 좀 데이터가 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스텝 변환을 해서 시마트론 데이터를 내보내려고 하실 때 좀 더 데이터를 좀 줄여서 내보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좀 그 내보내는 데이터의 양이 조금 줄어들어서 나게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이런 그 데이터 변환하는 그런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옵션을 켜주시고 하면 좀 더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그 시마트론의 그 10B 버전의 새로 이제 PDF 변환이라는, 새로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PDF 변환이 그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이제 3D 형태로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게끔 PDF 변환이 이제 돼서 나가는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PDF로 변환을 할 때, 그 내보낼 때 세팅 옵션에 보면은 PRC라는 그런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팜 파일럿, 런너블 코드라고 해서, 그, PDA 보면은, 팜이라는 OS를 보면 우리가 뭐, PDF라든가, 뭐, 전자사전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OS가 있잖아요. 뭐, 전자사전 같은 경우는 윈도우 C2랑 C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는 OS들이 있는데, 보통 PDA 같은 경우에는 팜이라는 그 OS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팜에 보면은 이제 팜용 그 PDF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끔 그 PDA에서 PDF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환시켜주는 그런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뭐 이건 주로 이제 미국 이런 데서 좀 많이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PDA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 포맷이 PDF 안에 옵션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PDF 파일로 내가 그 PDF 파일을 열어보고 싶다. PDA에서 PDF 파일을 열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 PRC 파일 포맷으로 내보내시게 되면 PDA 파일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포맷으로 이렇게 PDF 파일이 나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캐드에서는 지금 서스펙 2에서는 스텝 파일하고 PDF 변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NC로 넘어가게 되면 한번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그 내보내기에 보면은, 파일 선택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스텝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텝 파일을 열게 되면, 여기 그,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면 영역, 서피스 트림이라고 해서, 이런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해 주시게 되면, 파일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내용이고요. 그 PDF로 내보낼 때, PDF 파일 내보내면은, 여기는 없네요. 그 파일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PDF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PDF 출력을 보시게 되면 설정 내보내기라는 게 있고요. 여기 PRC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출력을 할 때는 PRC 파일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PDA 출력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요. 설정 내보내기에 보시게 되면 PRC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파일 이름이라든가 출력 네임 그리고 뭐 템플릿 뭐 여러 가지 그 설정을 정해놓고 확인하시게 되면 PRC 포맷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 쪽을 보시게 되면, NC의 그 건드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드릴에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전에 여기 보면 dual at whole bottom이라는 게 있는데, 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건드리를 했을 때, 딜링을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통을 한다든가, 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정지 시간을 두고, 그 바닥면에, 예를 들어서, 발이라든 게 좀 있다라고 하면 좀 정지 시간을 꼭 회전을 시켜놓으면 그런 부분도 제거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갔다가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지한 상태에서 회전을 하고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좀 드릴링, 품질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거 이제 바닥에서 정지, 대기 시간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GPP2라는 포스트가 있는데요. 지금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GPP1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GPP2라는 거는 5층용 포스트인데요. 거기에 이제 물론 이거 3축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5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5축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3축, 5축 다 가능한 포스트인데요. 그 포스트 안에 이런 파라미터를 제어할 수 있는 머신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GPU2를 통해서 지코드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커터 테이블이 좀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커터 테이블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밑에 커터 테이블 요 밑을 보시게 되면은 MIS 닉스 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주성문 같은 거, 기타 어떤 정보, 공구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게 되겠는데요. 이건 최대한 24까지 이제 입력이 가능한 거고요. 요거는 요런 내용들은 NC 리포트라든가 우리가 이제 포스트를 출력을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G코드 파일 안에 추가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션 파라미터, 사이클 파라미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기 커터 테이블에 보시게 되면 여기 추저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도 이런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한번 파일을 열어보면은요, 이 공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구의 가공 파라미터, 경로 파라미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기타 파라미터라고, 이걸 한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타 일단 정보들을 여기다 삽입을 할 수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컬럼 선택기에 보시게 되면, 이 컬럼 선택기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다 보통 우리가 포스트를 할 때 공구에 대한 정보를 공구 파일이라든가 공구 라운드 값이라 반경 값이라든가 이런 거 밖에 우리가 삽입을 할 수 없었는데요. 기타 어떤 특수 공구라든가 기타 공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주석으로 이제 달아 놓으시게 되면 이런 공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스트 출력을 한다든가 G코드에서 나가든가 했을 때 G코드 파일 안에 블럭 안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G코드 파일을 봤을 때 공구를 어떤 공구를 쓰고 이 공구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 리포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NC 리포트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셔갖고
NC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기존의 그 11버전 이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창을 보시게 되면 그냥 어떤 항목 없이 그냥 포스트 셀렉션 하는 항목이 있고요. 포스트 셀렉션이라는 거는 그 포스트 하려고 하는 공정을 선택을 해서 그 성격을 이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창이 있고요. 또 머신 파라미터라고 해서 머신 세팅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옵션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항목 외에도 11버전의 이제 서브스펙 1에는 그 리포트 라스트 코스트 프리시저 프로세스드 프리시저라는 그런 항목이 추가가 돼 있어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황삭에 대한 그 G코드 파일을 해서 포스트를 했다. 그래서 그 포스트된 NC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포스트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시스템에서 기억을 해놨다가 그런 내용들을 바로 여기 우리가 별도로 지정을 안 해도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 기입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포스트했던 내용들이 요 옵션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그 전에 이전에 포스트했던 항목들 공정들이 여기 쭉 이제 표시가 자동으로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NC 리포트에 대한 옵션 추가 내용이고요. 실제로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NC 리포트를 할 때 그 NC 리포트에 대한 그 그림 이미지, 형상에 대한 그림 이미지, 가공 뭐 위치라든가 가공 소재의 사이즈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 그림 이미지를 저희가 캡처에다가 쓰시는데요. 그걸 좀 더 편하게 사용자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요번에 새로 들어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지금 이제 NC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제 캡처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렉트로드에서 이제 캡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렉트로드 모듈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리포트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포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그 NC 전극에 대한 뷰를 사전에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된 뷰를 NC 가공을 한 후에 NC 리포트를 뽑을 때 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극 같은 경우에는 전극이 많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캡처하고 뭐 이러는 것도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지금 추가가 됐고요. 이 기능은 그 전에 그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세일에 요청을 해서 추가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포트 이미지라는 게 있고요. 지금 이 리포트 이미지는 뭐 하나의 기능으로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 이미지,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포트 이미지라는 게 있고요. 리포트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피처 가이드 창이 나와서 거기에서 뭐 템플릿을 선택을 한다든가 뭐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그림의 이미지에 대한 그 뷰라든가 개수라든가 치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이제 바로 요 과정이 밑에 지금 다음번에 보시는 요 지금 화면인데요. 지금 이렇게 그 뷰에 대한 레이아웃들을 이렇게 사용자들께서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뷰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두 개가 필요한데, 뭐 위아래로 이렇게 나눈다든가, 뭐 좌우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뷰가 세 개로 만드는데, 세 개의 뷰가 필요한데, 이러한 뷰에 따라서도 또 형식을 또 이렇게 사용자들과 종류를 선택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뷰가 선택이 되면은, 뷰를 또 그 각각에 대한 뷰들을 이렇게 설정해주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한 뷰에 대해서 내가 그 일렉트로드에 대한 뷰를 만들겠다. 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립된, 그러니까 코어하고 실제 코어하고 전극하고 이렇게 조립된 형상을 한번 형상에 대한 뷰를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어셈블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극의 위치에 대한 로케이션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전극에 대한 로케이션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지정한 대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뷰하고 로케이션 테이블이 이렇게 캡처가 돼서 출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 출력을 하기 전에 사용자가 또 한번 이렇게 그 뷰를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정한 뷰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인가를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뷰의 개수라든가 아니면은 뷰의 바라보는 어떤 뷰의 형태라든가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 출력된 저장 내용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NC 리포트, 우리가 이제 KDEMO라고 하는데요. KDEMO라고 하는 그러한 NC 리포트에 자동으로 가서 출력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세팅된 뷰가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게 주로 이제 SP1에서는 그 변환에 대한 내용, NC, 그리고 NC 리포트, 전극을 위한 NC 리포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전극이 하나 있다. 전극이 하나 있으면 화면이 다 끄죠. 전극을 하나 이제 켜놓고요. 그래서 이런 전극에 대한 뷰를 내가 이제 만들어서 전극 리포트로 빼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전극이라는 항목에 보게 되면 전극 리포트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리포트 이미지라는 그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리포트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고 일렉트로드를 선택을 하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런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기존에 내가 정의되었던 그런 템플릿들을 미리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뭐 이렇게 그 내용들이 앞에 파일 네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일 네임들은 내가 좀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이제 그 명명을 해놓으면 좀 더 그 템플릿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 템플릿 편집을 통해서 내가 세팅된 내용들을 템플릿 이미지 캡처에 대한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일이 여기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일일이 그 뷰에 대한 거를 만들지 않아도 미리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면은 하나씩 클릭을 해서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처음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템플릿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템플릿 편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신 것처럼 사용자가 이렇게 뷰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뷰가 이제 4개, 뷰가 5개인 그런 형태의 내가 이미지를 캡처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기를 누르게 되면 그 각각에 대한 뷰에 대한 그 세팅을 또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는 전극을 위한 뷰를 만들겠다. 이 부분 뭐 3개의 뷰에 대한 것은 전극을 위한 뷰를 만들고 뭐 안쪽에는 뭐 어셈블리에 대한 그런 뷰를 하나 만들겠다. 또 여기 보면 테이블 위치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극, 어셈블리, 테이블 위치, 요 지정하는 이렇게 4가지 옵션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극이라고 선택을 해 놓고요. 그리고 전극에 대한 뷰를 만드는데, 내가 보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평면보기라든가, 정면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요 뷰대로 이제 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방금 세팅된 그러한, 내용이 바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계산된 모양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세팅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치수들도 동시에 저희가 그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템플릿 편집 밑에 보면은 여기 초기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 설정 클릭을 하시게 되고 여기 일렉트로드에 보시면은 우리 디멘저닝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디멘저닝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치수에 대한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로 세팅을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프팅에 보시게 되면 일렉트로드 드로잉이 있고 그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디멘전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정한 대로 내가 필요한 부분 전체 어떤 코어 원점에서부터 어떤 그 전극의 중심까지 거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극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그 코어 중심에서부터 어떤 사이즈라든가 예를 들어서 탄면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즈를 내가 알고 싶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들. 그래서 그런 그 치수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같은 그런 내용 설정들을 여기서 미리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그 컨피규레이션 되어 있는 내용들이 바로 적용이 돼서 그 설정된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확인을 누르고 이제 나가게 되면은 뭐라죠? 이거를 활성화 시켜 놓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컴포넌트 열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기를 해놓고 그 열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내보내야겠죠. 이제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NC 해놓고요. 지금 좌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좌표를 하나 제가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좌표를 일단 이 좌표를 그냥 쓰고요. 좌표가 세팅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좌표를 하나 이제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일렉트로드 좌표기라는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극 좌표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극 좌표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좌표 정의하시기가 좀 세팅하시기가 좀 편하시겠죠.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별도로 다시 합니다. 데이터맵 UCS를 가지고 플랜 수집을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정도로 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 놓고요. 물론 여기서 템플릿을 활용을 해도 되겠죠, 그죠? 여기 뭐 잘 아시니까 뭐 템플릿 뭐 적용을 하셔갖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물론 전극하실 때도 여기에 있는 시마트리에 있는 기능 중에 컬러 세팅 해주는 게 있고요. 가공에 대한 컬러 세팅이라든가 뭐 이거 세팅, 뭐 셋으로 우리가 미리 이제 정의를 해놓고 들어온다라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공하는데도 좀 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경로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3축을 해 놓고요. 좌표계는 지금 지정을 해서 요거를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소재는 뭐 정해 놓고요. 그 다음 가공 공정에서 나선으로 해서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트면을 전체로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즉시 계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TPS가 나오게 되면 이걸 NC 작업 지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겠지만 최종 포스트 프로세서 공정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K데모라고 해놓고요. 요거는 포스트에서 해주는 거고, 요거 포스트에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요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NC 작업 지수였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트에서 해주면 여기도 이제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스트로 나가는데 그래서 좌표계란을 제가 만들어 보죠. 여기 전국 UCS라고 되어 있거든요. NCUCS, NCUCS를 해놓고 뭐 AS 이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되고요. 바닥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놓고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해 주시고요. 다음 내보내기 NC 닫기. 내보내기에 NC CS의 모델 선택을 해서요. 일단 공구 경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소재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 포스트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뜨죠. 그래서 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싱글 라인의 각 파일 리포트라는 거는 그 싱글 라인에 대해서 각 파일이 이제 리포트가 된다는 얘기죠. 좌표계 설정. 오케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드에서 정의된 뷰들이 NC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NC 리포트로 이렇게 삽입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말고 더 할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는 설계 쪽 끝나고 시간이 좀 되면은 그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요 다음 기능에 대해서는 설계 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한번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시간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학생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기능은요, SP1에서 추가되어 있는, 블랭크 해석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백 관련한, 보충 설명, 그 다음에 CMM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델링 상태를, 디지털로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제 기계처럼 측정해갖고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 제품에 변형되어 있는 양을 측정하는 CMM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할 내용은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품을 분석하는 그런, 제품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블랭크 해석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두께라든가 혹은 안전성에 대한 걸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요, 이제 제품에다 어떤 브릿지라든가 제품을 고정해서 잡고 있는 어떤 콘스테니엣지라는 어떤, 제품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드로우 구명 같은 경우에는 그 패드 장치를 만들어서 제품을, 상하측에서 완전히 제품을 중간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가압을 해서 상용을 하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프레셔 패드에 대한, 패드압을 설정하는 것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잉 쪽에서 아마 문제가 생기면 가장 곤란한 경우가 터지는 거나 혹은 주름이 가는 건데, 주름이 갔을 때 대부분 우리가 가장 쉽게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비드를 설정하는 건데요. 그런 드로우 비드를 설정하는 부분도 현재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구명이 이제 상방 드로우가 있고 하방 드로우가 있는데, 하형으로 되는 보통 드로우 구명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없이 패드압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상측으로 상상이 되는 역드로우 형태 혹은 상방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 홀더로 제품의 외곽을 홀딩을 한 상태에서 펀치는 고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또 적용할 수 있는 블랭크 홀드 포스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고, 콘스트레인 페이스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품을 이송시킬 때 잡고 있는 캐리어 이런 것들을 또 설정하는 부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11버전 SP1 이전에 갖고 있는 해석에 비한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조금 그때에 비하면 좀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첫 번째 제품이 들어오면은 제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제품을 분석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성형을 하고 나면 이게 잘 안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스프링백이라든가 혹은 어떤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마토리에 준비되어 있는 기능이 스프링백을 분석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이거는 제품을 성형하고 난 다음에 발생될 나중에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변형의 양을 STL 파일로 모델링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원본과 그 다음에 변형이 예측되는 형상을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백 분석을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스프링백 디폼이라는 게 11버전에 추가가 되어 있고, 스프링백 디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분석한 스프링백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반대 형상의 보정 형상을 자동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뭐 조그맣게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변형될 양을 예측해서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모델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제품도 실제로 양산하고 나면은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금융 승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럴 때 평가 성적서라든가 혹은 뭐 금융 승인원 이런 걸 만들면서 측정도 하고 또 지구에 올려가지고 제품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공차도 확인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단순한 평면이라든가 홀로 구성되는 제품은 쉽겠지만,
곡률이 되어 있는 자동차 형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기에는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고 마땅한 측정 도구도 없는데, 이럴 때 CMM이라는 어떤 측정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미리 만들어진 지그 위에다 올려놓고 디지털 장비로 원하는 포인트들을 찍어가면서 원래 형상의 포인트와 생형 제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는 게 바로 CMM 작업이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론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할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품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그 자동차 의자에 들어가는 시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게 되면 밑에 사람을 받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비드드 형상도 있고 곡률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을 우리가 실제 트랜스퍼라든가 프로그램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내공정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정이 이 형상을 그대로 구현해주는 드로우 공정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외곽을 절단하는 트리밍 공정이 필요할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곡률이 스프링백이었기 때문에 그대로는 형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이미지로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보시는 커브처럼 원래 제품이 그대로 있지 않고 뭔가 이제 왜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에는 리스트라이킹 공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제품에 문제가 없게끔 다시 한번 재드로잉을 하는 형태로 리스트라이킹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품의 평탄이나 어떤 문제가 없게 되면 그 다음 마지막 공정으로 홀드를 작업해서 피어싱 공정을 하는 내공정으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내공정을 하지 않고요, 스마트론이 갖고 있는 해석을 통해 가지고 리스트라이킹 공정은 빼고 1공정에서 제품의 변형치를 예상을 해서 변형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드로잉을 한 다음에 트리밍을 하고 피어싱을 하는 새 공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그 해석 기능과 더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제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품 상태로. 스마트로 직접 띄워서요, 메뉴가 있는 위치도 확인하고 직접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혹시 스피커가 이렇게 켜져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스피커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계속 들어가지고. 제품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곡률하고, 이렇게 되는 곡률에 의해 가지고, 원래 제품처럼 믿지 않고, 이게 거의 직선에 또 굉장히 큰 알로 다시 제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외곽을 나중에 절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트림날을 쓸 수가 없고, 이렇게 약간 펴진 상태에서 트림날 다시 잡아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분석하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제품의 일반적인 분석을 먼저 해봤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두께나 안전등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떤 제품의 잔류 응력 상태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인 구간은 비교적 성형을 하면 온 상태로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비드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힘살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많이 비드가 두 개가 가까이 근접한 거리에서는 조금 더 제품 형상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변화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태를 먼저 확인했고요. 자, 어떻게 대략 제품에 대한 영향을 주겠다라는 걸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제품이 실제적으로 변하는 양을 시마트론을 통해 가지고 직접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쇼 애널리시스라는 데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지 않았던 스프링백 애널리시스로 들어가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제품에 대해서 나중에, 성형을 한 이후에 남아있는 어떤, 응력의 분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봤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찍고 났을 때 변형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몇 밀이나 변형이 가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맨 위에 그 매그니튜드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0.179mm라고 되어 있으니까 0.179mm가 들뜨는 겁니다. 플러스로. 반대로 여기는 붉은색을 가보면 자, 기존에는 시마트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던 기능이죠. 빨간 곳은 거꾸로 내려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보면 원래 제품과 원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벌어지는 경향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제품의 형상대로 한번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색으로 보시는 구간이 있죠? 실제 성형을 하고 나면은 이런 데는 다 주저앉는 거예요. 제품이. 펴지면서. 그리고 어떤 구간들은 또 반대로 되는 겁니다. 오목한 형상, 볼록한 형상이 서로 막 반대로 되면서 일정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은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금융의 구조도 어찌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아까 제가 미리 예견을 해드렸다시피 네 공정을 세 공정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정에서 지금 제품을 그대로 찍어 발생될 문제를 갖다가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마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요. 다이브 디자인에 스프링백 D4으로 들어와서요. 원래 제품을 찍어주면 우리가 작업한 분석되어 있는 결과를 가지고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초기 데이터의 상태하고 변형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캘큘레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정치 형상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모델링에는 이런 것들의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 이렇게 점으로 만들어집니다. 포인트로 만들어지면 이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필요한 형상을 직접 만들겠다라고 해주면 아까 빨간색처럼 미리 발생할 문제점을 1공정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모델링을 보정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백 디폼이라고 제가 모델 히스토리 찍어주면은 지금 허옇게 되어 있는 하나 뭐가 이렇게 나오죠. 얘를 찍어보면 실제 이 모델처럼 성형을 해야지만이 원래 제품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위에 3장이 나와 있죠. 자, 이 모델 맨 마지막에 들어온 모델이 최하단에 있죠. 최하단에 있는 모델을 찍어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네. 이것만 남기고 면으로 놓고 보시는 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바꿔놓고 나머지를 다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에는 이 시트 모델이 3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흰색이에요. 근데 흰색대로 그대로 놓고 제품에서 이제 프레스가 가압을 해서 다시 번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붉은색처럼 제품이 어떤 거는 펴져 버리고 어떤 거는 알이 직선처럼 바뀌고 어벙하게 이렇게 제품이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붉은색처럼.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본 노란색 면처럼 만드는 거고요. 그 면을 노란색 면을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로우 1공정을 연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1공정대로 이렇게 작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정대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홀딩을 해서 스트리퍼로 가압을 해서 하게 되면은 원래 제품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트림 라인은 이 공정에서 어렵게 사용자 경험치를 잡는 게 아니라 원래 제품의 라인 그대로 트림 라인을 잡아서 따게 되면은 문제없이 트리밍 공정까지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라이팅 공정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원래 시마토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치수로 하기 어렵습니다. 전개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모델 같은 거 어떻게 전개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갖다 불러다 놓고 내공정으로 예상되는 공정을 갖다가 안전성을 체크하고 두께 보고 스프링백 변형을 체크했어요. 체크한 다음에 보정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1공정에 대입을 한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요 이미지가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흰색이지만 이 보라색 면처럼 보정을 미리 걸어서 제품을 상용을 해버리니까 흰색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품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4공정짜리 금형을 3공정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제품을 제가 고객이랑 같이 가서 확인하고 제품이 구동된 상태를 확인하고 원래 제품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어떤 사실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작업 하나 만들어 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4가지 형상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요. 이게 첫 번째로 제품을 그냥 찍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느지러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떤 현상이냐면 아마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풀러 오르는 것처럼 막 이런 굴곡이 막 생겨서 이쪽에서도 막 여유가 너무 넘치니까 스윙하고 나면은 뭐 할 때마다 조금씩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구간들은 굉장히 팽팽하게 또 나중에 승인 이후에 재화복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주름이 발생하죠. 주름 발생한 구간들은 또 비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떤 형상들을 해야 될 겁니다. 코너 부위들은 또 너무 작은 알 때문에 흡수해서 터지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굴곡 부위에 또 크랙도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상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작업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제품은요, 이게 설계해서 제품을 만들어낸 제품이고 보시는 것은 주물금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아까 앞전에 봤던 제품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른 게 보시는 것처럼 외곽에 제품을 잡고 상형을 하는 이 블랭크 홀더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블랭크 홀더로 잡는 구간이고 여기 보시면 이 스프링 압에 대해서 어떤 스프링 압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죠. 보시면 초기 초합 상태가 10mm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2,000kg 포스가 작용되고 있고 블랙 홀더가 최하 사점까지 내려갔을 때 스프링 10개가 보시는 것처럼 24,490kg 포스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 시마트론에 대해서 놓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상형 압을 갖다 조절해서 확인하고 하는 거는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현재 11 버전의 SP1의 P3에서는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품이죠. 예. 딱 보시면 이런 제품이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겠죠. 어쩌면 예측이지만 예측이 항상 실제하고 일치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CA에다 의존을 많이 하는데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직접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작업을 준비해서 보여드린 것도 가능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해석 프로그램 저희 이제 고객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토폼이나 팜스탬프 혹시 다이나 쪽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핸들링하는 시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이것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것도 길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주변에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비교를 해보시면 시간 차이를 아마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고광력 장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용자 쪽에서. SPH780으로 제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시행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역 분석을 드로잉으로 놓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까처럼 블랭크 홀더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프리드로우 상태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재만 놓고 상하측 스탬핑을 했다 가정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품이 가서 보니까 제 허리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작은 제품은 아닙니다.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전에 시마트론의 기능에 비교해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아마 보시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터지는 것도 생기고 막 주름 가는 것도 막 이렇게 생깁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서 봤으면 이걸로 그냥 이렇게 결과는 끝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스트레인이 남아있잖아요. 로스트레인 남아있으면 이런 데는 분명 뭔가 살이 부풀어 오르거나 이렇게 팽창을 하는 약간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상태고 이 정도 크레이크하고 이렇게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블랭크 홀더 포스 아까처럼 블랭크 홀더를 사용해서 가압을 하는 작업의 금형이 설계이다. 여기에 이렇게 블랭크 홀더가 있는 겁니다. 가운데 번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 블랭크 홀더를 ON으로 켜놓고 그게 얼마큼 작용을 하느냐를 단위계를 맞춰서 톤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으로 바꿔놓고 톤에서 아까 보셨던 어떤 스프링 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대로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24,49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톤으로 바꿔서요. 성형을 해놓고 다시 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끝났어. 15분만 그래. 자, 그러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분석 결과가 아까 앞전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면 블랭크 홀더로 넣어서 금형을 만드는 게 유리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압을 얼마큼 올려야지 되는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까 2D 설계대로 그대로 할 것이고요. 또 한 번은 이 압을 조금 더 올려볼 거예요. 올려서 하면 더 잘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여기 제가 말했던 이 구간들이 조금 더 적어졌죠? 그래서 원래 설계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조금 어느 정도 보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25보다는 한 150에서 160 정도 더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비드도 비드를 넣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드로 비드를 추가해서 비드도 이런 코너 비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모델링 상에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요. 원하는 비드 위치를 선택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비드 앞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텐션 같은 경우에는 비드에 대한 네 군데를 균일하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로컬 텐션은 각각 비드의 압을 조절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품에 전체적으로 다 비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부분적으로 비드의 높이를 다르게 하거나 뭐 위치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시 패드로 해서 패드압을 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지 않고 상면에 이렇게 제품이 성형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지금 붉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면이 먼저 소재를 가압을 하고 나머지는 프리 상태로 놓고 드로우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듯이 성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틀려져요. 그러면 초기에 제품을 갖다 놓고 금형 설계를 어떠한 구조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때, 그런 판단을 할 때 이런 시마토를 활용해가지고 분석 결과를 여러 차례 다른 각도로 접근해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제일 제품이 문제없이 나오는 어떤 2, 3적인 방법을 갖다 놓고 그거에 맞춰서 금형의 공정을 제품의 방향을 드로우 방향을 어떻게 줄 것인지 또 구조를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블랭크에 있는 기능에 그냥 옵션이 추가되어 있고 단지 연산을 한번 실행을 하고 또 재실행을 하고 또 재실행을 하는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기존에 있던 기능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막 많이 배우고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떤 금융 쪽으로만 조금만 알고 계시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쉽게 누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또 시마트의 어떤 특징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이번에도 모듈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설계자가 원하는 어떤 결과 형태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상으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스마트로 통해가지고, 어떤 금융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도 많이 줄이고, 또, 설계를 또 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가지고, 또,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좋겠죠. 자, 보시면 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의 어떤 작업에 대한 내용이 바뀌죠.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프티 존이라는 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아까 비드를 이렇게 코너에 막 줬지만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제품 코너나 윗단에 보시면 해석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석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들어와서 비드나 패드가 더 오히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 취소를 눌러서 해제를 하고 나가면 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성향에 대한 예측을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시마트론 11버전 SP1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었냐면 아까처럼 그 스프링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원래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변형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제품이 나온 다음에는 측정기에 올려놓고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여기 툴스에 보면 CMM에 툴스의 CMM이라는 기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제품의 형상의 어떤 지오메트리 형상에 대한 포인트와 또 성형하고 나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는 모델링이고 하나는 소송 가공에 생긴 거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CM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태치 라벨로 들어온 다음에 이 제품의 UCS가 뭘로 선택할 것인지 제품 모델링 안에 들은 UCS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선택을 하고 이게 CMM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줄 것인지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브 옵션으로 갑니다. 프로브 옵션으로 가서 내가 기계에 올려놓고 지구의 제품을 올려놓고
측정 기계로 찍을 때의 어떤 측정 기계의 프로브 직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몇 파이짜리인지 또 프로브의 어떤 뭐 대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또 얼마큼 되는지 CF를 해서 명치하고 주워놓고 그 다음에 이 기계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도 또 선택할 게 있으면 어트리뷰트에다가 체크해서 속성을 집어넣어놓고 포인트 선택으로 와서 측정기의 사양이 3축인지 5축인지 선택을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세부적 기계 특성이 있으면 그룹에 어떤 그룹에 해당되는지 해놓고 나서 포인트를 찍어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측정해야 될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뭐 측정에 대한 포인트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무작위로 하기보다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있는 구간, 형상에 대한 어떤 치수의 공차가 있는 구간을 찍어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장공이나 전공이 있는 구간을 찍어준다든가 해놓고 또 측정 기계로 본다고 하면 이 측정 기구의 어프로치를 어떻게 줄 것인지 옵션을 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을 주고 뭐 이렇게 이런 위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라면 보놓고 측정되어 있는 테이블을 미리 보기를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위치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찍는 거랑 다른 게 측정 프로브에 대한 어떤 그 접근할 수 있는 최대 어프로치에 대한 걸 가지고 포인트를 빼주기 때문에 측정 기구에서 뽑아지는 데이터와 스마트폰에서 보는 데이터는 두 개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찍었는데 차이가 오차가 생기면 그게 바로 소선 가공되어 있는 결과하고 원래 지오메트리 데이터하고의 차이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캡처하는 카메라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측정 리포터에 어떤 내용을 포함을 시킬 건지 해놓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적용 누르면 CMM 데이터가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리포터로 가서 빼보면 아까 작업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룹 1이라는 사양을 주고 여기는 ECS라든가 CMM 키 타입이라든가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위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프로치는 기기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선택한 면에 노멀한 형태로 어프로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브 로테이트나 이런 건 우리가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측정을 하면서 이루어지면 이런 것도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를 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출시에서 CMM에서 리포터로 빼지 않고 CMM 머신 리포터로 빼겠다. CSV 확대로 빼겠다 해주면 이렇게 머신 장비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CMM까지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불러 들여와지면 제품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형에 대한 예측을 하고 변형 예측이 해봤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대비책을 미리 해석을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비책을 가지고 적용해보고 최선책이 되는 상황을 갖다가 금융 설계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보셨던 스프링백 그 작업도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모델링 보정해서 쓰고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마다 적용하는 형태는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통해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옵션을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갖다 적용해 놓고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정밀한 형태로 금융을 진행할 수가 있고 금융을 다 제작한 이후에는 또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CMM 옵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작업 조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은 다 드렸고요. 잠시만요.
영신 씨, 저기, 이사님, 설명드리고 제가 지금 11버전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좀 사용자들로부터 16버전을 사용을 하면서 문제됐던 내용들을 저희한테 리포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자들이 쓰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를 드리려고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한 세 가지 정도, 황석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그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제 화면 잘 보이시죠? 지금 황석을 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 황석 데이터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황석 데이터 부분이 안 나온 걸 이제 간혹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버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버그인 줄 알고 본사에 리포트를 했고, 그래서 본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왔냐면, 이건 버그가 아니고, 파라미터, 톨러런스의 문제다라고 이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설명드리고죠, 이제 하려는 거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요 부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나왔냐면은 지금 톨러런스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왜 톨러런스 때문에 안 나왔느냐? 실제 요게 이제 가공을 하고 나면은 요게 대한 소재가 생성이 될 게 아니까 내가 잠시만요. 여기서 해보죠. 요 내용을 그대로 저기 보면 머신 시뮬레이터에서 파트 해놓고요. 파트가 정의가 안 돼 있네요. 일단 오토 컴퓨터 해놓고 다시 파트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파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파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파트 하나 만들어주고 스토 컴페어를 해놓고요. 스톡 어나리시스를 보게 되면은